누군가 나에게 물은 적이 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에 빠진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은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녀는 69세이고 머리카락은 거의 하얗게 샜지만 케냐의 야생 속에서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을 세상의 시선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은 듯 살아간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말릭은 지은이 보호구역에 도착한 지 3주째 되는 주에 나타났다. 그는 새로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며 땅에 갈라진 자국과 이주하는 동물의 발자국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 외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과는 달리 말릭은 요란하지 않았고 이상을 떠벌리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생태계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일했다. 처음에 지은은 그가 기술 관리 담당자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코끼리 떼의 위치 추적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이동 데이터를 감독하며 나이로비의 연구팀과 협력하는 역할이었다. 그는 영어를 잘했지만 말이 적었다. 필요할 때는 손짓으로 설명하거나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는 식이었다. 나머지는 그의 일이 말해주었다. 작업팀에서 지은은 가장 나이가 많았다. 그 사실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도 다소 조심스러워했다. 아무도 할머니에게 우리를 청소하거나 가을을 건너 수지를 확인하거나 흙 샘플통을 나르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30살의 버전으로 다시 프로그램된 것처럼 부지런히 불평 없이 빠짐없이 일했다. 어느 날 해도 뜨지 않은 새벽에 말릭은 지은이 큰 물통을 양묘장까지 끌고 가는 걸 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필요 이상으로 몇 초 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그녀의 아침 물통은 항상 미리 옮겨져 있었고 옆에는 흙이 묻지 않은 깔끔한 삽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은은 알고 있었다. 감정은 항상 대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나이쯤 되면 감정은 불타오를 필요가 없다. 다만 따뜻하게 데워지면 된다. 말릭은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분명한 신호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주 함께 일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러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 다만 둘 다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구덩이 아래의 펌프를 점검하고 반사막 지역에 떠밀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다친 동물의 임시보호소를 청소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은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워갔다. 질문 없이, 이끌 필요도 없이. 지은은 말릭 앞에서 처음으로 웃은 순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가 진흙 웅덩이에 발을 빠뜨렸을 때였거나 그녀가 가져온 짠, 김 해조류를 맛보고 얼굴을 찌푸렸을 때였을 것이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죄책감 없이 웃을 수 있었다. 말릭은 그녀가 작업복을 입고 햇빛을 가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어깨에 도구 가방을 맨 모습을 볼 때마다 늘 걸음을 조금 늦췄다. 그녀가 특별히 눈에 띄어서가 아니라 이 땅을 단기 여행지로 여기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도 화려한 보고서를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땅의 소리를 듣고 나무를 만지며 손으로 기록하고 마치 케냐가 자신의 폐 한쪽인 것처럼 숨을 쉬었다. 밀렵을 막기 위해 교대로 감시를 서는 밤이면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높은 풀숲을 바람이 휘몰아치고 어디선가 외로운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광활한 자연 속에서 누구도 중심이 아니었다.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그 고요함이 어떤 소개보다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했다. 지은은 말릭이 야간 근무를 할 때마다 진한 홍차를 챙겼고 말릭은 그녀가 좋아하는 나무 그늘 아래 의자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반복되는 행동들이었다. 아무도 세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억했다.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일부는 호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존중하고 있었다.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며 외로운 노인과 철없는 젊은이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거의 모든 삶의 환상을 잃고 난 후에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말리기 보존 지도를 발표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 영상의 왼쪽 구석에는 지은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이 잡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적이지도 꿈꾸지도 않았다. 단지 평온한 시선이었다. 마치 무언가 진실되고 가까이 있으며 머무를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 영상은 이후 내부 그룹에 공유되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삭제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동물 이름조차 기억 못하던 날들에서 바람의 계절을 외우게 된 지금까지 지은과 말릭 사이의 연결은 조용히 어색함 없이 그리고 정의조차 필요 없이 생겨났다. 그들은 서로를 무엇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서로의 삶 속에서의 존재는 더욱 분명했다. 그해 케냐의 거위는 예년보다 더 길었다. 걸음마다 흙먼지가 일어나 신발과 머리카락 그리고 아직 말로 담지 못한 이야기들 위에 내려앉았다. 보호구역은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었다. 조사 일정에 따라 왕복하는 픽업 트럭들, 새벽마다 울리는 새소리, 멸종을 막기 위해 애쓰는 인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느릿하게 걸어가는 코끼리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숲에서 불어온 것이 아닌 지은이 이미 지나왔다고 여긴 고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일고 있었다. 모든 복잡한 일이 그렇듯 시작은 아주 단순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코끼리 보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짧은 영상을 SNS에 올렸다. 그 영상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은이 말릭 옆에 서서 그가 관광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익숙한 시선으로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 가까이 지내본 사람들은 그 눈빛이 얼마나 다정한지 알지만 낯선 이들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눈빛이었다. 이틀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막내 여동생의 아들이 이메일을 보냈다. 게시물에 스크린샷이 첨부되어 있었고 아무런 안부도 없이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상대방은 그녀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았다. 큰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은이 오랫동안 혼자 간직해온 관계는 갑작스레 세상의 빛 아래로 끌려 나왔다. 이름도 붙이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았던 관계는 이제 과장되고 해석되고 규정되었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의 작은 포럼에 그녀의 사진이 공유되었고 댓글에는 의미심장한 말들이 달렸다. 미묘한 관계, 현지인과의 부적절한 교류, 심지어 늙어서도 튀고 싶나 보네 라는 악의적인 말까지 나왔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소문은 증거가 필요 없다. 단지 이름을 아는 몇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녀는 친척들로부터 긴 이메일 을받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굳이 적고 어떤 이는 충고했으며 어떤 이는 종교 경전에서 발스, 외환 도덕 설교를 보내왔다.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 친절함 이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부정하길 바랐다. 그녀가 그 정도로 미친 건 아니다 라는 해명을 내놓길 바랐다. 지은은 침묵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는 어떤 말도 사람들이 이미 믿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발걸음이 느려졌다. 몇몇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개 끄덕임은 짧아졌고 그녀가 다가오면 대화는 일찍 끝났다. 정기회의에서 유럽에서 온 젊은 여성 프로젝트 조정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서 유지해야 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 말은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이해했다. 말릭은 어떤 공개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존재했고, 매일 아침 지은의 책상 위에 생수병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는 지금의 모든 행동이 어떤 입증되지 않은 것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활한 대지 한가운데서 지은은 자신이 이름 없는 바람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마른 잎사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바람은 그녀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에서 불어왔다. 처음의 비난 이후 이어진 가족의 침묵은 모든 것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혈연에서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소속될 자격이 없어진 것처럼. 그녀 마음속에서 가장 아픈 것은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안전함이 이렇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수많은 밤을 그녀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울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 이곳에 온 이유를 되새기기 위해. 그녀는 여전히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었다. 햇살은 여느 날처럼 매일 아침 북부 케냐의 반사막 지대의 황금빛으로 내리쬐었다. 그러나 지은에게 그 햇살은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햇살은 그녀가 수년간 지켜온 방어의 껍질을 벗겨내는 날카로운 빗살처럼 느껴졌다. 하루하루가 살갗을 천천히 뚫고 들어오는 가느다란 바늘 같았다. 즉각적인 고통은 없지만 오래도록 남는 아릿함만 있었다. SNS에서의 파문, 가족들로부터의 단절, 보존지에서 가장 친근했던 사람들조차 변화한 이후 지은은 추방된 건 아니지만 소속되지도 않는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인사를 했지만 그것은 따뜻함이 아닌 예의였다. 그룹 미팅의 초대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식당에 들어서면 몇몇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말을 멈추었다. 마치 듣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흘릴까 두려워하는 듯이. 말릭은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여전히 생수병을 놓아두었고 먹다 남은 빵도 싸서 그녀에게 남겨두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그 따스했던 작은 불꽃 같던 시선, 이제는 조절되어 있었다. 차가운 것은 아니었지만 선을 지키는 눈빛이었다. 마치 침묵 속에서 그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듯했다. 접촉이 적을수록 문제가 적을 테니까.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 그녀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다. 그리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밤은 그녀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었다. 야생 동물 때문이 아니라 숲에서 울리는 바람 소리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이었다. 어떤 밤에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옛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꿈을 꾸었다. 또 어떤 밤에는 말릭을 꿈에 보았지만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붉은 먼지 속 멀어져 가는 뒷모습만 있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빨리 지쳤고 오른손에 난 작은 상처조차도 회복하는데 2주가 걸렸다. 한 번은 강한 햇볕 아래에서 흙 샘플을 채취하다가 거의 기절할 뻔했다. 벨기에에서 온 자원봉사자 의사는 그녀에게 몇 주간 휴식을 권유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짐을 싸서 보호구역에서 1km 떨어진 흙벽으로 지은 숙소로 돌아갔다.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 친절함 이면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부정하길 바랐다. 그녀가 그 정도로 미친 건 아니다. 라는 해명을 내놓길 바랐다. 지은은 침묵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는 어떤 말도 사람들이 이미 믿고 싶은 것만 듣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느 날처럼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발걸음이 느려졌다. 몇몇 동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변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고개 끄덕임은 짧아졌고 그녀가 다가오면 대화는 일찍 끝났다. 정기회의에서 유럽에서 온 젊은 여성 프로젝트 조정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서 유지해야 하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 말은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이해했다. 말릭은 어떤 공개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전히 일했고 여전히 존재했고 매일 아침 지은의 책상 위에 생수병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그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는 지금의 모든 행동이 어떤 입증되지 않은 것을 위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광활한 대지 한가운데서 지은은 자신이 이름 없는 바람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마른 잎사귀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바람은 그녀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에서 불어왔다. 처음의 비난 이후 이어진 가족의 침묵은 모든 것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다. 마치 그녀가 스스로 혈연에서 떨어져 나가 더 이상 소속될 자격이 없어진 것처럼. 그녀 마음속에서 가장 아픈 것은 오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안전함이 이렇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동안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웃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것을 이해했다. 그 끄덕임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봤어요. 그것이면 충분했다.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고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운데 지은은 한 가지 확실한 발판을 찾았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날 말릭의 짧은 고개 끄덕임 이후 지은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해명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돌아왔다. 계속 걸어가야만. 타인이 만들어낸 자신의 모습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후의 날들에서 지은은 예전처럼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일들을 선택했다. 산림 자원 기록 노트를 정리하고 오래된 데이터를 분류하며 신입 자원봉사자들에게 흙 샘플 채취 기술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존재했다. 충분히 물러서지도 도전하지도 않으며. 캠프의 일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시선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이야기를 다 이해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러서지도 화내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살아가고 일했다. 진지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처음엔 눈총을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캠프 운영 구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새살이 돋은 상처처럼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그녀는 예전처럼 자주 말릭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주말 오후 남쪽 숲 전기 울타리를 점검하던 중 그가 나타났다. 손에는 낡은 줄 뭉치와 쌀 한 자루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둘은 다시 함께 몇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밤늦은 대화도, 현관 앞에 남겨진 따뜻한 차 한 잔도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동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기후, 생활 여건,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거칠기만 한 이 땅에서 지은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거창한 사건도 누군가의 도움도 아닌 그저 조용한 결심 하나로 자신 곁에 머물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사는 흙집에는 점점 색이 입혀졌다. 나무 껍질로 염색한 손수건 몇 장을 넣을 수 있는 빨랫줄이 세워졌고 현관 구석에는 고수와 베트남 고추가 자라고 있었다. 말리기 먼 시장에서 힘겹게 구해다 준 귀한 채소였다. 부엌에서는 그녀가 몇몇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현지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아무도 그것을 문화융합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4월 초 어느 날, 그녀는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비공식적인 수업을 열었다. 몇몇 아이들은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 갈라진 피부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학이나 생태학 같은 고상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주도의 숲 이야기, 부산 앞바다에 좌초된 고래 이야기, 오래된 강의실에서 살던 길고양이 이야기. 아이들은 그녀의 말을 모두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웃었다. 그리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지은은 이제껏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이유 없는 미소 하나가 가장 깊은 치유라는 것을. 그해 우기는 늦게 찾아왔다. 그러나 첫 비가 내렸을 때 그녀는 집 안에 숨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손을 뻗어 한 방울 한 방울을 받아냈다. 여느 계절과 다를 바 없는 비였지만 이번에는 대지의 갈증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까지도 적셔주었다. 아무도 과거를 다시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답을 요구하는 이도 없었다. 이제는 말릭과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가끔 말릭이 그녀 집 현관에 앉아 채소를 다듬거나 칼을 가는 모습이 보이곤 했다. 그녀는 차를 끓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랑이란 정의될 필요는 없고 의심받지 않을 만큼 오래 존재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지은에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숲으로 향할 때 사랑하는 이가 시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한 번은 한국에 편지를 썼다. 가족이 아닌 예전에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던 한 친구에게.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보다 더한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 아침 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편지를 그 친구가 실제로 읽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이상 누구의 이해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리고 케냐는 원래 집이 아니었지만 결국 돌아올 곳이 되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완벽한 결말은 없었다. 그녀는 공로를 인정받지도 황혼의 결혼식을 올리지도 등을 돌렸던 이들의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피해자도, 비정상적인 여성도, 불쌍한 사람도 아닌 진짜 삶을 선택한 용기의 빛으로 어둠을 벗어난 사람이라 불렀다. 시간은 케냐의 붉은 대지에서 천천히 흘렀다. 인간과 자연이 각자의 리듬에 따라 공존하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아무도 결승선을 향해 급히 달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이어졌다. 지은이 60대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방식처럼. 정신적 위기의 시간을 지나 보호구역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 어떤 사건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고국에서의 비난 편지도 없었고 대립도 없었고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고 더 정확히는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을 때
그것은 이미 일종의 인정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어떤 사회적 중심도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진심 어린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었다. 기술적인 조언, 오래된 이야기, 혹은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지나며 작고 평범한 일들을 해내고 이름 없이도 깊은 영향을 남겼다. 말릭은 여전히 자주 들렀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주 지나다닌 길 위에 자연스레 생긴 오솔길처럼.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필요할 때 나타나고 일이 생기면 떠났다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왔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확인이 필요 없는 것이었고 그저 존재함으로써 증명되었다. 오래도록 충분히 깊고 조용하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어떤 것이 오랜 침묵 속에서도 부정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결국 그것은 당연한 배경의 일부가 된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반년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보호구역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다시 노란 꽃을 피워 갈라진 대지 위를 덮었다. 지은은 더 이상 시간을 세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나 타인의 일정에 따라 살지 않았다. 일상의 작은 주기로 살아갔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시기, 우기가 시작될 때, 새로 온 사람들이 캠프에 도착할 때, 혹은 말릭이 와서 차가 남아있는지를 물을 때, 한 번은 영국에서 온 젊은 연구팀이 그녀에게 현장 조사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팀의 한 소녀는 사흘간 그녀와 함께 일한 뒤 노트에 이렇게 썼다. 지은 씨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행동할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그 문장을 지으는 팀이 떠난 지 몇 주가 지나서야 읽게 되었다. 그리고 읽고 나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은 굳이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아도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처음부터 살아온 작은 흙집에는 이제 안정된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투박하지만 책과 차를 올려놓기에 충분히 튼튼한 나무 선반, 말리기 북쪽 여행에서 가져온 해먹, 값싼 색연필로 그린 아이들의 그림 몇 장이 정갈하게 벽에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곳을 그녀 대신 집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가벼운 비가 내리는 날, 지은은 현관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 말리기 두고 간 오래된 셔츠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늘 비어있던 문 옆 고리에 걸었다. 그 작은 행동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여기 당신 삶의 일부가 자리를 잡았어요 라는 조용한 선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야기로 남지 않았다. 웨딩 사진도 반지도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선언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사랑은 개념의 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저 충분히 오랜 시간을 함께 살면서 정의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면 된다. 가끔 그녀는 자신에게 손편지를 쓴다. 그 편지는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도 답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한때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밀려났고 자신을 의심했으며 사랑은 젊은이들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여성의 방식이다. 이제 70살이 된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 그저 자연의 느린 리듬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관계를 이름 붙이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곁에서. 어느 날 그녀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말릭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에 씨앗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녀 옆에 내려놓고 곧장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들이 채소와 약초, 그리고 건기 이후 회복 중인 몇몇 토종풀을 심는 곳.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갔다. 그 순간을 기록한 사람은 없었다. 증인도 없었다. 그러나 지은에게 그것은 하나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다. 박수가 아닌
계속해서 조용히 흘러가는 삶으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